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여름 건강 챙겨보는 건강 구독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건강 구독에서는요. 여름 되면 워낙 습하고 덥다 보니까 여름 건강 장벽 무너지기 쉽거든요.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비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금요일이고요. 여름철 장 건강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여름만 되면 배앓이 한다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요. 이 여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장 건강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서울 등 수도권에 이틀 동안 최대 634.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또 오늘도 남부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간밤에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이틀째 중부지방 중심으로 계속된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와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명이 실종되고 1,856명이 대피했습니다. 실종자 2명은 경기도 안성시 낚시터에서 바로 수위가 높아지자 무트로 빠져나오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를 기준으로 폭우로 인한 공식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충남 논산시에서 축사 붕괴로 발생한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호우와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여러 피해들도 속출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당진천 범람으로 근처 학교 학생 1,900여 명이 일시 고립됐고요. 파주 한 도로에서는 차량 4대가 침수돼서 운전자 5명이 대피했고 충남 서산에서는 산사태로 90대 어르신이 매몰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또 양주시 백서급에서는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서 주택을 덮쳤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네. 비는 계속 온다면서요? 네, 기상청은 오늘 남부 지역 그리고 내일은 수도권에 다시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의 변수는 정체전선상 수시로 발달하는 중규모 저기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기상학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여름철 집중호우 90%가 이 대기 하층에서 빠르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올 때는 양동이로 물 퍼붓듯이 오더라고요. 네. 저도 아주 실감했거든요. 안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이 갈수록 기막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연루된 유튜버 카라큘라가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달리 사무실 간판을 내리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유튜브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용하던 그 사무실의 간판까지 철거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카라큘라가 운영하는 카라큘라 미디어는 지난 16일 밤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라큘라는 지난 15일 사과 영상을 올린 걸 끝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후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꾸준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카라큘라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 성인이 돼서도 고통스러워하다가 사망한 고 표예림 씨를 이용했다라는 의혹도 사고 있는데요. 그렇게
표예림 씨를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선다 이렇게 영상을 띄웠던 것과는 달리 최근 공개된 통화 녹음에서는 솔직하게 표예림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의 구현을 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는데 이 계속해서 부조리한 모습을 잇따라 공개하고 이랬다는 거군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심지어 몇 시간 전에 공개된 사실에 따르면 이 구제역이라는 또 다른 레카에게 쯔양의 이런 정보를 기소 정보를 넘겨주고 협박한 게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였다라는 사실이 추가로 또 폭로가 돼서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 이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 레카들의 온라인 사적 제재 폐해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자극적인 거, 유명한 사람, 조회수가 보장이 되겠죠. 이걸 또 협박을 해서 여기저기 협박을 해서 거래를 하고요.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는 사실인 양 퍼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이들의 행태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와 검찰은 동시에 사이버 레카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유튜브 측이 지난 15일에 이들에게 그 수익 정산을 금지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검찰도 범죄 수익 환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레카들이 유튜브에서 자금줄이 막혀도 어떤 후원금을 모금한다든가 또 네. 제품을 간접 광고해서 조회수로 인한 수익은 끊기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회로를 통해 가지고 꼼수를 동원해서 또 돈을 벌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레카에 집중 조명되는 감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협박을 해서 뭐 여성을 업소로 보내는 포주의 활동이 그런 식으로 갔다면 이제는 유튜브, BJ, 트위터 쪽으로 가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은 사법당국이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찌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 이쪽 잘 모르니까 네. 사이버 레커라는 말 저도 네. 이제는 인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신종 협박범이에요. 예, 이거 네,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던 사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버스를 운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정류장으로 돌진을 하면서 무방비 상태 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이었습니다. 당시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몰던 버스가 막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20명가량의 시민을 그대로 들이받은 건데요. 당시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15명은 중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버스 운전사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낸 승객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운전석에서 일어나던 중에 차량이 움직였고 급하게 앉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군요. 네, 어제 수원지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요.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죄송하고 큰 죄를 지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서 시민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심각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전해 듣겠습니다. 네, 2030 MZ세대의 성향이 패션, 음식,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 반영되는 트렌드를 이끌고 있잖아요. 한 설문조사에서 MZ세대에게 결혼을 바라는 배우자의 최소 연봉 수준은 얼마인가 이걸 물어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MZ세대의 특징하면 굉장히 솔직하고
개성이 넘치죠. 이에 대한 답변도 그냥 시원하게 해줬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떨까요? 이 설문조사는 일단 한 취업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인재관리 업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8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MZ 직장인 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희망하는 배우자의 최소 연봉 수준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를 택했습니다. 이 중에 4천만 원을 택한 사람이 24.5%, 5천만 원을 택한 사람이 22.1%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라는 대답이 24%나 나와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봉 말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궁금합니다. 혼인을 만약에 원한다면 왜 원하는지 이걸 물어봤는데요. 연인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서. 예, 이런 느낌 오랜만이에요. 전 혼자 있고 싶거든요. 네. 56.7%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가 아니고 가장 적은 게 경제적 안정을 택한 응답자. 그래요? 이게 의외였어요. 오랜만에. 7.7%. 10%도 안 되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크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혹시 연애 중이냐? 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에 절반가량이 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애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또 결혼 의사가 없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38%에 달했는데 결혼 제도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이제 설문에서 네. 상당히 세속적인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돈이 먼저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네네. 순수함이 남아 있어서 제가 위안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또래들 만나보면 갈수록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게 어쩌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채우는 특별한 비법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갈수록 거짓말처럼 떨어지는 남성 활력. 바로 이 떨어지는 남성 활력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남성 활력, 남성 호르몬으로 채워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선수 등장합니다. 어째 몸 푸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요. 소시적부터 40대 중반인 지금까지 한평생 취미가 운동이었다는 노인철 씨. 오늘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 건가요? 해보자 한번. 자, 준비하시고. 그런데 애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올라가지? 어우. 아니 예전에는 이런 거 잘했는데 예. 요즘 안 되네요 잘.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사라져버린 활력.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뭐 태권도도 했고 또 권투도 했고. 태권도, 권투, 등산, 헬스 등등 운동 중독이라 불릴 정도로 평생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다는 인철 씨. 그런데 40대 초반에 그랬어요. 초반부터 제가 좀 그러니까 뭐랄까 활력이 떨어졌다는 걸 느꼈고 그 성욕도 감퇴됐고. 성욕까지 떨어졌다고요? 다시 왕년으로 돌아가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했던 인철 씨. 철저한 자기관리로 무려 25kg 감량에 성공했지만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데요. 인철 씨는 언제쯤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점점 작아져가는 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 정혜 씨. 야, 기운 좀 차리고 그래. 젊은 애가 자꾸저처럼 어떡하니? 어? 글쎄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자다가도 깊이 잠을 못 들고 깜짝 놀래고 애가 좀 우울해서 그러는 건지 애가 많이 몸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원인 모를 권태감을 앓는 인철 씨입니다. 갑자기 짜증도 나고 얼마나 장애하면 수면제까지 처방을 받았어요. 무기력증, 수면장애, 활력저하, 감정 기복 등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인철 씨. 과연 또 다른 남성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예전만큼 기운도 없고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일할 때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작년과 다르게 잠도 좀 잘 못 자고 우울감도 좀 심해지고 그래서 주말에 운동이나 좀 주말에 산에도 좀 가보려고 좀 최대한 활동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좀 쉽지가 않네요. 과연 남성 활력 저하의 원인이 뭘까요?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보통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남성 호르몬은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1년에 1% 떨어지는데 80대가 되면 30대 3분의 1. 이게 70대가 되게 되면은 30대 2분의 1로 떨어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발기도 좀 안 되고 많이 피로하고 그다음에 남성다운 근육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남성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체크 타임. 당신의 남성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 여기 10가지 질문 중 3개 이상이 긍정이라면 남성 갱년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데요. 남성 호르몬 관리하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많이 자는 거, 두 번째는 운동하는 거, 세 번째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피로가 많이 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갖다가 올려주는 그런 걸 갖다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자체의 양을 늘리라고요? 넘치는 남성 호르몬을 자랑한다는 한 남성을 통해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미 뿜뿜하는 잔근육 좀 보세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나이가 전혀 가늠되지 않는 활력. 중년인 나이에도 남성 호르몬을 꽉 잡고 있다는 이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46살 최효준입니다. 올해로 46살인 최효준 씨입니다. 세상에 누가 이 남자를 40대 중반으로 보겠어요? 엄청난 운동 수행 능력.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건가요? 원래 직업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일반 자영업자입니다. 본업에다 운동까지. 효준 씨에게 무기력은 남의 이야기 같죠? 그런데 그런 효준 씨도 처음부터 이렇게 건강하진 않았답니다. 원래는 불면증도 있었고요. 이유 없는 우울감을 좀 앓았었어요. 괜히 자꾸만 이렇게 활력이 저하되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남성 호르몬 올리는 비법 하나, 근력 운동. 근육에는 DHEA라는 대사물질을 남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면 호르몬량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력 운동을 자주 하신다는데 어느 정도 자주 하시는지? 최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헬스장 갈 시간이 안 되면 이렇게 집에서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운동만 하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었는데 이제 40대 들어나서는 활력이 줄어서 그런지 이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 몸이 좋아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 효준 씨는 어떻게 남성 호르몬을 더한 걸까요? 제작진은 운동이 끝나자마자 부엌으로 향하는 효준 씨를 뒤따라가 봤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포착했습니다. 최유진 씨, 혹시 그게 뭔가요? 이게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인데요.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이요?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은 일반적으로 남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충 우술 추출 복합물을 남성들에게 일정 기간 섭취를 시켰더니 총 테스토스테론, 유리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 예로부터 약재로 이용했던 두충과 사포닌과 다량의 칼슘을 함유한 우슬.
두충과 우수를 임의적으로 섭취한다고 호르몬 개선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충과 우수를 특정 추출법에 의해서 추출하여 일정 성분을 농축하고요. 그거를 일정 비율로 잘 섞었을 때에만 호르몬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충우술 추출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해온 효준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효준 씨의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봤는데요. 그래서 뭐 필요하거나 뭐 그런 거 뭐 기운이 없다거나 그런 건 많이 없으세요? 네네. 그럼 굉장히 좋은 거네요. 왜냐면 40대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40대부터 1년에 1% 줄어가는 시기예요. 우리가 정상인 사람이 남성이 8.3, 4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부터 아까 했지만 40대부터 1% 떨어지는데 다행히 본인은 8.0 정도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균을 웃도는 엄청난 수치. 최영규 씨, 네네네. 남성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싶습니다. 위기에 빠진 남성 건강을 지키는 특별한 열쇠. 꾸준한 남성 호르몬 관리로 30대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남성 활력, 남성 호르몬으로 꽉꽉 채워보세요. 건강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생활 습관을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죠. 올바른 건강 습관과 생활 습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함께 하시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윤용일입니다. 이정수님, 당신의 눈동자에 건배. 갑자기 이거 뭡니까? 로맨틱하네요. 눈이 멋지셔서 한 말인데요. 우리는 이 눈을 하루 평균 몇 번이나 깜빡이게 될까요? 그러고 보니까 의식해 본 적은 없지만 이게 한 하루에 4,000에서 5,000번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땡. 정답은 10,000번. 우리의 눈은 하루에 무려 10,000번이나 깜빡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눈가 피부는 더욱더 지치고요. 주름이 없던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신 노화의 신호탄 눈가 피부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 볼이 사과처럼 빨갛고 이렇게 턱선이 날렵해도 이 눈가 피부가 어둡거나 늘어져 있으면 이게 확실히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 인간의 눈은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과 눈가 피부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예는 나이 들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거나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아래로 늘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졸려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인상으로 바뀌고요. 자꾸 이마에 힘을 주며 눈꺼풀을 들어올리기 때문에 이마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눈가 피부는 확실히 좀 제일 얇은 부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쉽게 늘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피부가 가지고 있는 탄력이 줄어들면서 눈두덩이가 내려앉은 듯한 모양으로 변하고 윗눈꺼풀이 늘어나면서 눈의 상당 부분을 가려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다크서클이라는 복병도 존재하기 때문에 눈가 피부의 변화는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노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맞아. 개그맨 동료 중에 이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게 거뭇거뭇해가지고 잠 잘 잤는데 자꾸 피곤하냐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눈가 노화로 인한 고민을 보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지는 눈꺼풀인 상안검 부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아래 눈꺼풀인 하안검 부위를 개선할 수 있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상안검 수술과 하안검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상안검 수술은 노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눈가의 심미적, 기능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하는 수술입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진 눈꺼풀의 지방 조직을 제거하고 근육을 당겨 교정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늘어진 윗 눈꺼풀로 인해 가려졌던 시야를 선명하게 밝혀주는 데 도움되죠. 하안검 수술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때 치료를 합니까? 눈가 노화가 매우 심할 때 권장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눈 아래 지방을 감싸는 피부와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눈 아랫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 겹의 잔주름은 물론이고 깊고 도드라지는 눈물고랑으로 인해 더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눈 아래 주름진 부분을 미세하게 절개해 돌출된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 후 늘어진 근육과 피부를 당겨 골막에 탄탄히 고정시켜주는 하안검 수술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거 보면 눈 밑이 꺼진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땐 눈밑 지방을 제거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의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부 늘어짐이 심하지 않는 케이스라면 눈꺼풀 안쪽 결막으로 지방을 절개해 지방 주머니 속 지방을 적절히 펼치고 조정하면서 고정하는 방식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눈밑 혹은 눈 안쪽에 위치한 지방층을 근육층과 골막까지 당겨주며 개선해야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러면 눈밑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안면부의 처짐 현상까지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 나이 들면서 얼굴이 자꾸 처지고 늘어지는 경우 있는데 이럴 때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처짐 정도에 따라 상안검, 하안검 수술이 결정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두 수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법을 결정하려면 그 전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 눈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생활 습관, 좋은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눈가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딸기, 키위,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을 즐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눈가의 주름을 지키기 위해 아이크림 같은 걸 사용했는데 이거 좋은 습관이죠? 땡! 꼭 그렇진 않은 게요. 10대, 20대 등 이른 나이부터 아이크림을 바르면 유분, 영양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눈가 피부가 스스로 피지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오히려 주름이 유발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눈가에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바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눈꺼풀 주위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좋은 생활 습관인데요. 먼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을 위로 봅니다. 손으로 이마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정면을 봅니다. 5초 유지, 5초 휴식합니다. 눈가 노화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 그리고 운동법까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신 우리 윤용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치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강정호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뭘까요, 선생님? 그 치아 노화 하면은 뭐 풍치하고 좀 헷갈리게 생각을 하시는데 치아 노화가 별개고 또 잇몸 노화가 별개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제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치아 노화입니다. 치아 노화, 저는 이제 치아가 늙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우리 상식적으로 보통 충치, 풍치 이런 단어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풍치는 잇몸병이고 충치는 치아에 대한 질환인데 치아가 닳아지고 깨지고 금가고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치아를 보면은 우리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치아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껍데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나멜은 재생이 되지 않아요. 우리 태어났을 때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평생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생이 안 되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에나멜은 금이 가고 닳아지고 깨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가 쪼개져서 이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러다가 에나멜이 닳아지다가 상아질이 노출되게 되면 색깔이 점점 노래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흰색이 있는 껍질이 사라지게 되면 노란색이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노란색이 착색이라 생각하지만 착색
흑색이 아니라 이가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이 증상들이 이제 결국 그 제가 흔히 들었던 뭐 치주 질환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치주질환은 사실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치주질환은 엄밀히 따지면 치조골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를 치주질환이라 하고 치아질환이 따로 있다. 치아의 노화도 막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치아 뽑으면 또 큰일이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상된 부위가 만약에 적다면 레진이란 재료로 때우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이제 많이 손상될 수 있잖아요. 네. 많이 크게 손상이 돼 있으면 큰 부위는 라미네이트나 크라운 같은 걸 통해서 크게 복구를 했어요.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치료법은 그 사라진 부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원래 건전했던 부위도 또 깎아내요. 예. 그래서 결론은 불필요한 삭제 없이 내 치아와 가장 비슷한 성분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복구를 해야지만이 탈이 나지 않고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면서 치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니시 솔루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노화된 치아를 불필요한 손상 없이 내 치아처럼 만들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재는 에나멜과 비슷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되게 얇게 만들어져서 강력한 접착제를 가지고 한 덩어리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치아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손상이 된 것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내원한 환자 중에 뭐 사례가 있을까요? 암 환자 사례 같은 경우는 이들이 빨리 썩어요. 이미 이렇게 썩어 있거나 깨지거나 하는 사례들도 치아를 복구를 하면 원 상태로 돌릴 수가 있어요. 다시 건강하게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고 이를 뽑지 않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치아 노화를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 치료보다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치아가 망가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균하고 물리적인 힘이에요. 이 세균들이 당을 섭취하고 나오는 배설물이 산이거든요. 치아는 산에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같은 섭취를 좀 절제하라는 것도 그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물리적 힘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어떨 때 이가 이렇게 망가지냐면 잘 때요. 이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잘 때 이를 갈아요. 그리고 클렌칭을 해서 꽉 뭅니다. 치아의 데미지가 수면 때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나마 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잘 때 우리 마우스 가드 같은 게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걸 그런 걸 좀 끼고 자면요. 이가 깨지는 대신에 이제 그게 깨지겠죠. 양치 습관부터도 잘 들여야 돼요. 자주 세게 하는 것보다는 세균이 있는 곳만 꼼꼼하게 반드시 잘 닦아라.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나의 구강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치료법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조기에 질환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오늘 치아 노화의 치료법, 예방법까지 다 알려주신 강정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주치의 선생님들 만나기 전에 먼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윤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건강한 참견을 못 들었더니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차윤환 박사 오늘도 건강한 참견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건강한 참견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아침은 잘 드시고 다니시는지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나오기 바빠가지고 뭘 챙겨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끝나고 뭐 그냥 그쵸? 빵이나 샌드위치. 그 정도 이제 함께 먹거나 네. 아니면 저도 집에 가서 먹곤 하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아침은 안 먹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랬군요. 그냥 아침 겸 점심?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은 드렸지만 저도 역시 아침잠 챙겨 먹지는 못하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얼마나 못 챙겨 먹는지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 식사 결식률은 34% 정도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3명이 못 먹는데 특히 이 중에서
집중해서 보실 거는 지금 그래프가 나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일할 나이인 10대에서 40대의 결식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0세부터 64세 역시 생각보다 결식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저게 제가 속한 연령대라 제가 좀 아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침이 잘 돌질 않으니까 뭘 먹으면 이게 까칠까칠해요. 아유.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가. 그것만 그러네요. 그 밥 챙기거나 차려달라고 하기가 조금 무섭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은 아침부터 굶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또 재미있는 조사 결과들이 있었어요. 비만 유병률과 아침 식사 빈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봤는데요. 일주일 동안에 아침 식사를 2회 이하로 하는 군, 잘 못 먹는 군하고요. 일주일 사이 아침 식사를 5회 이상 하는 군을 비교했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모두 안 먹는 쪽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년 이후 건강을 위해서는 아침을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유, 그건 잘 알죠. 근데 뭐 당연히 바쁜 것도 있겠지만 아침으로 뭘 챙겨 먹어야 좋을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드디어 이제 건강한 참견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요, 솔직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자, 이 건강함의 대명사가 된 이분의 아침 식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입니다. 아, 김 교수님이야 뭐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죠. 104세시죠? 진정한 100세 시대를 살고 계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이게 104세면 영어로 하면 센츄리맨이죠. 1세기를 산 분이니까. 자, 이분이 40년간 유지하고 있는 아침 식사의 비법을 공개해 주셨는데요. 자, 김 교수님은요, 아침에 반숙으로 삶은 달걀, 호박죽, 식빵 한 조각, 각종 채소, 사과 반 개, 우유, 커피 반 잔을 드신다고 하고요. 정확한 식사 시간을 지키시고 가능한 한 소식과 자연식 그리고 오랫동안 꼭꼭 씹는 버릇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식단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자, 이 지금 김 교수님이 하시고 있는 식단 정말 좋거든요. 자, 보면은요, 일단 우리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데 잠시 보시면은요. 네. 자, 일단은 곡류가 있어야 돼요. 네. 식빵 있죠. 그다음에 채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채소 있어요. 그다음에 고기류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 대신에 이분은 달걀을 드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과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과를 드시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데일리 낙농 제품이 필요한데 우유를 드시잖아요. 5가지 영양적 균형을 위해서 골고루 먹어야 되는 식단을 잘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도 따라하면 도움이 되는 식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우리가 아침에 자꾸 안 먹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탄수화물인데요. 탄수화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살 뺀다, 뭐 당뇨 조절한다 이래서 탄수화물 멀리 하는데 이거 꼭 드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요,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기름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면 케톤체라고 하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케톤체는요,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트륨과 함께 빠져나가서 탈수 증상을 유도할 수 있고요. 너무 많아지면 케톤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폐혈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방 대신에 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통풍과 같은 증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절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한 끼에 몰아 드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렇게 몇 끼 나눠서 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특히 아침에도 적당한 탄수화물과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활기 넘치는 하루를 준비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당장 매일매일 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탄수화물을 살짝 추가해서 이번 주말부터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윤환 박사의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0분이 됐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지면서 잘 쌓아왔던 그 건강 장벽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사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지금 비 계속 오고 개다 비 왔다 후덥지근하고 참 지치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요. 막 더웠다가 비 왔다가 다시 더웠다가 이게 몸이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점심에 냉면 먹고 그다음에 수박 주스 하나 먹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이상하게 배가 살살 아프고 맞아요. 그래요 이게. 그 유독 여름만 되면 저도 그렇고요. 배앓이 하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 이게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영향이 있겠죠? 네, 계절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여름의 계절 특징은 고온 다습이잖아요. 우리 한의학 이론 중에 보면 비고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는 습한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름 벌써 가뜩이나 습한 기운 때문에 소화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차윤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차가운 것들, 이런 한냉지물을 많이 먹고 또 찬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딜 가든 우리가 에어컨 있는 곳에 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앓이를 많이 하고 특히 이럴 때 장염, 장트러블을 또 많이 겪게 됩니다. 가뜩이나 장 건강이 화두가 된 게 오랜 기간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장이 제2의 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에 장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소화 기관은요. 입에서부터 식도 그리고 이 위, 소장, 대장을 지나서 항문까지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부 사실은 유해 물질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만약 이런 상한 균이라든지 상한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사실 이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안 그래도 자외선이 강한 이 여름철에는 이런 활성산소가 더 많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성산소가 주로 또 그러니까 공격하는 위치가 바로 장에 있는 점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가 길어지는 여름철이 되면은요.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 또한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열대야로 인해서 아무래도 밤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잠을 못 주무시고 야식을 시켜 드시는 경우가 다른 계절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야식을 드시고 나서 바로 2시간 이내에 누워있거나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 소화기관에 좀 더 부담이 되겠죠. 밤에도 우리 소화기관이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계속 연동운동을 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다 보니까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체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계절별로 평균적인 장염 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요. 다른 계절보다 유독 여름철에 장염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습관이 반복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화 기능은 더욱더 떨어지고요. 장은 더 예민해져서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과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장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쉬면 괜찮아지기도 하던데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장염 오면은 뭐 한 며칠 굶고 맞아요. 굶으면 돼요. 잠 좀 푹 자고 그러면 낫는다고 하죠. 그런데 만성 장염으로 빠지면, 그러니까 장염 관리가 이제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만성 장염으로 좀 빠지면 다른 스토리가, 슬픈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요, 소화, 그다음에 영양 상태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영양의 저하, 그리고 전신의 쇠약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의 균형이 떨어지면서 급성 신부전이나 심각한 경우는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염을 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염이 계속 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게 장염이 아니라 혹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아닌가 한번 좀 의심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kg 정도가 되는 이제 세균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고요. 종류도 약 1000종 정도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는 분명히 이제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이 둘의 비율이 85대 15, 그러니까 약 8대 2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해주면 되는데 이 환경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유해균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장염도 잘 걸리게 되고 결국엔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거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가 갑자기 오면은 내려가지고 뛰어가야 되잖아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런 경험들 솔직히 남자분들 흔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아마 경험들 해보셨던 적 아마 꽤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요. 이 해부학적 구조에 이상이 없거나 혹은 다른 질환도 없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복통이 있거나 배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복부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설사형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 가는 편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식사 후에 바로 화장실을 간다든지, 혹은 아침에 조금 이제 화장실을 급하게 간다든지, 보통 이제 맥주나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잘 유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통계에 따르면 이 날씨가 더워지는 6월 이후부터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가 쭉 증가하다가요, 한여름인 이 8월에 이르면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유독 장을 약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더운데 장까지 탈난다. 그럼 면역력 팍팍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지만요. 특히 여름철에 있어서는 이 면역력이 있어서 최대 위기의 계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장 기능이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땀을 또 많이 흘리게 되죠. 그리고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수면 불균형이 생기고 스트레스 지수까지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일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독 영상 살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새는 장, 첫인장?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뭐 일단 날씨가 더우면 장 건강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뭐 이건 앞서 살펴봤는데 여름에 유독 배앓이 한다는 사람 참 많으시단 말이에요. 많습니다. 그렇죠. 야, 아주 장이 새. 뭐야? 새네요. 그야말로 새는 장이에요. 어우, 야. 저게 뭐죠? 설마 이거는 첫인장? 아니 장이 저렇게 정말 무서운데 저거. 장에 문제가 생기면 야. 이게 장이 처져버린다. 이거 심각한데 혹시 새는 장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신호가 뭐가 있습니까? 네, 특별한 뭐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많이 뻣뻣함을 느끼고요. 밥 먹고 나서 가스가 많이 차고 특히 이런 경험들 더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떤 특정 음식만 먹으면 그냥 기분이 안 좋고 조금 머리가 뭐 좀 뿌얘지는 듯하고 이런 느낌들을 자주 받는다 그러면 혹시 내 장이 새고 있는 게 아닌가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는 장 증후군은 장 점막세포가 느슨해지면서 음식물이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장을 통과해 혈류로 유입이 되고 이 때문에 다양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을 뜻합니다.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을 거쳐서 장에서 흡수를 되는데 이때 장 점막세포는 분해가 덜 된 음식물이나 새로운 세균들이 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장 점막세포가 느슨해지면 이로 인해 다양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새는 장 증후군이라고 말하고요. 다시 말해서 장의 투과성이 증가가 돼서 여러 가지 독소 항원들이 이 체내로 막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름철에 우리가 좀 찬 거 먹고 그런 배앓이 하고 설사 좀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정말 누가 장이 새고 이것 때문에 더 큰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방심하다가 작은 불이 큰 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니까 장이 샌다. 즉 장에 이제 투과성이 올라갔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실은 노화도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같은 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지목이 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굳이 두 가지 1, 2등을 하나 꼽아보라면 다음과 같은 음식들인데요.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지금 여러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 왼쪽이 빵, 케이크, 과자, 뭐 왼쪽 건 밀가루를 뜻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오른쪽이 좀 아리송한 게 그래. 아이스크림은 뭐 워낙 차고 달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유와 치즈는 몸에 좋거든요. 이게 장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의 투과성을 높이는 것은요. 과도하게 이 장 투과성을 높이는 음식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특히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 성분이나 이 지방 성분 자체가 사실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우유, 치즈 건강에 좋은 것들 많이 아시지만 뭐 무조건 드시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새는 장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5% 이하인 음식을 좀 섭취하라라는 의미에서 사실 저렇게 판넬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님들 보면은 우유 드시면 그렇게 설사를 자꾸 하시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은 그나마 먹은 것도 다 나가서 짐 빠지고 이러다 보면 여름 나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잘 챙겨 먹고 좋은 거 챙겨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에 탈이 나서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요. 이렇게 잦은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새는 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보고에 따르면요. 새는 장 증후군의 주요 증상이 바로 만성 피로감이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피로 증상을 워낙 자주 느끼고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새는 장 증후군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을 방치하게 되고 제처를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또래나 저희 또래 위에 형이나 누나들 다 지금 피로하고 그치. 그런 증상 느끼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를 방치하면 이게 더 큰 질환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군요. 네, 그래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첫 번째, 대변 또는 설사가 자주 발생한다. 복부 팽만감이 잦다.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나온다.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있다. 만성적이거나 빈번한 피로감이 발생한다. 그리고 특정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자주 나타난다. 부비동, 코막힘 증상이 잦다. 있는데? 그다음에 만성염증이 발병을 하고 습진, 피부 발진이 자주 생긴다. 천식이 있고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다.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자주 복용하거나 항생제도 자주 복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리고 술을 마시면 몸이 심하게 아프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다. 이건데요. 이것 중 여러 가지 중에 4개에서 5개 이상이 되면 새는 장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나 4개 되는데 4개? 4개요? 변비 또는 설사, 그런데? 복부 팽만감, 만성적인 피로감, 기억력 저하. 4개? 이거 뭐? 4개인데. 차이는 박사님은요? 전 7개. 생각보다 네. 많네. 아니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또 새는 장 외에도 처진 장에 관한 얘기도 구독 영상에서 나왔었는데 이 처진 장이 뭔지 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피부만 처지는 게 아닙니다. 장도 처질 수가 있는데요. 건강하지 못한 장 속에서 대변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장도 처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보면요. 음식물을 먹고 대변으로 배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15시간에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길어봐야 하루 이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배출이 되지 못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다면 바로 변비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묵은 장이 이렇게 장 속에 가득 차서 내 장을 처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장이 막혀 있으니까 그 속이 더부룩할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처져 있으니까 다른 위치에 가 있으니까 제 기능을 못 할 거 아닙니까? 네. 기능뿐 아니라 이게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나가야 될, 배출돼야 될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몸 안에 남아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독소가 일부 흡수가 다시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장독소라고 말을 하고, 이게 단순히 흡수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신에 퍼지면서 염증을 도모하고
그로 인한 만성 염증 상태, 염증의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아우 나는 여기저기 너무너무 쑤시고 늘 불편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내가 장독소에 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이 쳐졌는지 제가 어떻게 알죠? 맞아.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통해서 좀 진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누워 있는 상태잖아요. 바로 네. 일어나지 마시고요. 무릎을 굽히시고 배꼽이 있죠. 배꼽 위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배꼽 위 한 1cm 정도 되는 지점에 우리 수분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분혈을 이렇게 한번 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배꼽 아래 3cm 정도 되는 지점에 관원혈이 있어요. 이 두 군데를 위아래로 이제 눌러보시는데 중요한 거는요. 눌렀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살짝 눌리게 되잖아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다 들어갑니다. 했을 때 쭉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장 처짐이 있다 그러면 장이 좀 이렇게 내려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잘 들어가질 않고 딱 눌렀을 때 벌써 아프다. 이러면 안쪽에 장이 좀 처졌거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변이 꽉 차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이 자리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또 소장이 되게 이 예민한 장기라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거든요. 내가 요즘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러면요. 또 이렇게 배를 눌렀을 때 복진 시에 이런 데를 그렇게 누르지 못하게 하고 건들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내 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치료법도 여기에서 바로 나옵니다. 딱딱하고 안 눌리잖아요. 네. 이 자리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손을 많이 비벼서 많이 비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 마사지. 엄마 손은 약속. 맞습니다. 할머니 손. 아침에 그것만 좀 해주셔도 처진장 좀 풀리고 변도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쾌변도 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눌러보고 좀 이렇게 쓱 문대주시고. 네. 진짜 약손이 맞는 거예요, 엄마 손이. 맞죠, 이렇게 네. 하면 배가 괜찮아졌던 느낌이 있잖아요. 네. 오. 네, 그리고 이 처진 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올리기 위해서는요. 장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 방법, 스트레칭 방법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일어나서 어깨 넓이 정도로 사실 골반을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벌린 상태에 진행할 텐데요. 손의 위치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장이 진행하는 주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해서 아래쪽으로 그래서 S결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왼쪽 그리고 왼쪽 이제 갈비뼈 아래 그리고 오른쪽 골반 쪽에 이렇게 받쳐줍니다. 장을 받쳐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눌리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쭉 굽혀줄 텐데 일자가 되도록 굽혀줄 텐데요. 그냥 사실은 굽히면 복막이나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 효과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살짝 들어서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10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 상태에서 양쪽 이제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또 해주게 되면 장을 또 직접적으로 연동 운동을 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변비나 노폐물 배치에 또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구독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뭐야? 옛날에 닭장보다 이거 위험해져? 이거 과식. 과식 많이 먹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먹었거든요. 그렇죠. 보양식 뭐 여러 가지 많긴 합니다만 삼복도 외엔 삼계탕 빠지면 섭하죠. 맞아요. 맛있죠. 한 그릇 저거 뚝딱 한 그릇 하면 먹어야지. 땀 쫙 나면서 든든합니다. 뭐 탈났나 봐. 그러니까. 달려가. 뭐 혹시 상한 거 드신 거 아닌가? 역시 과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여름 식중독 주의보라고 나왔는데 뭔가 탈났어. 네, 확실히 이제 여름철만 되면 주의가 필요하긴 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는 시점은 1년 중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과 7월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결과를 좀 보시면요. 2020년 전체 식중독 환자 대비 27.1%인 688명이 7월에 발생을 했고요. 2021년에는 25%였던 1,293명이 2022년에는 11%였던 652명이 7월에 식중독에 감염이 된 걸로 보고되었다. 몰려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영상에서 삼계탕 먹고 탈나는 장면 봤는데 저 영상을 괜히 튼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복날 생닭이나 육류를 취급하실 때는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그리고 쥐나 토끼와 같은 설치류, 야생 조류 등과 같은 동물들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세균인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주요 원인 식품은요, 아무래도 닭고기와 같은 이런 육류가 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채소류 조리 음식, 복합 조리 음식 순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할 때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닭을 세척하는 물, 그리고 손이나 칼, 도마 등에서 교차 오염이 돼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최근 5년간 발생한 이 캠필로박터 식중독 환자는 총 2,028명이었고요. 발생 시기를 봤더니 초복이 시작되는 7월에만 841명이 발생의 전체 4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달고루 음식 많이 해먹는데 그 주의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식중독하면 우리가 보통 살모넬라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게 바로 이 살모넬라균인데요. 뭐 이 살모넬라균으로 감염되는 경로가 대부분은 이제 오염된 계란, 그 오염된 계란으로 만든 어떤 가공식품들, 또 균이 있는 어떤 고기를 먹었을 때, 그리고 조리 기구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차 오염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살모넬라균 발병률을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7월에 좀 많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서 8, 9월에 이렇게 정점을 찍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달걀의 경우에는요, 최근 2, 3년간 이 달걀 지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또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란을 보관하시거나 조리 시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을 구매했을 때 계란을 깨끗이 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란의 껍데기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런 큐티클층이 있어서 씻게 되면 오히려 이 세균 감염에 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계란 마트에서 막 사온 거 깨트려도 간혹 상한 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봐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곤란한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계란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기실 상태를 확인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실, 공기 주머니라는, 공기방이라는 뜻인데요. 이 딱딱한 껍질과 그 안에 있는 이제 난막 사이에 있는 그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란 삶으면 그 아래 두툼한 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간 그 패여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기실 부분인데요. 기실 부분이 있으면 이 핸드폰 불로도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계란이 좀 안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면 흔드는 느낌이 조금 뭐랄까 출렁출렁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물에다 소금물에 담그면 오래된 좀 상한 계란 위로 떠오른다. 이런 것도 계란을 그 감별하는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관할 때 그 평평한 동그란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올려놓는 것도 이 기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네. 자, 그럼 가정에서 꼭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수칙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고요. 다음에 장 건강을 챙겨줄 한방 비법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이네요. 뭐 손 씻기 당연한 거고, 그쵸. 그리고 구분 사용하기, 그러니까 조리 음식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라라는 거고, 익혀 먹기, 또 세척 소독하기, 끓여 먹기, 보관 온도 지키기. 상당히 뭐 단순하긴 한데 여름철에는 신경 쓰셔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모사원 선생님의 한방 비법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저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여름철 하면 장염에 많이 걸리게 되고, 장염 걸렸을 때 다들 고생하시는 게 너무 설사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설사는 하면서 들어온 나쁜 세균은 다 내보내는 게 맞습니다. 챙겨야 될 거는 딱 하나죠. 설사로 인해서 탈수 증상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온 음료를 마셔라, 뭐 소금물을 조금 마셔라, 아니면 보리차를 마셔라. 근데 이런 것들은 설사를 먹게 해주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탈수 증상도 예방하면서 설사도 그래서 조금은 멎을 수 있도록. 왜? 설사 너무 하면 치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 좋은 게 바로 밤 껍질 차가 되겠습니다. 밤 껍질. 네, 밤 껍질.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밤 껍질입니다. 버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네,
대부분은 이제 밤 껍질은 버리죠. 근데 이렇게 설사 증상이 뭐 너무 지속된다거나 배앓이가 심해서 설사를 하게 됐을 때는 밤 껍질 차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속 껍질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밤 나와 있는 이 껍질이 아니고요. 이걸 한꺼풀만 벗겨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껍질이 남게 돼요. 요 속껍질을 이용한 밤 껍질 차인데 요렇게 하기 위해서 진짜 저처럼 칼질 못하는 사람이 이거 일일이 이렇게 하다가 무조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요 위아래, 윗둥 아랫둥을 한 번씩 잘라주시고요. 뜨거운 물에 한번 살짝 이렇게 데쳐주시면은 그때는 여기 잘 까져요. 그럼 손으로 이렇게 다 벗겨내시고 요 밤 껍질 밤을 한 8개, 9개 정도, 한 8, 9개 정도를 준비를 하셔서 주전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전자에 넣어주시고 물 한 500 정도를 넣고 따라 그리고 계속- 쉽겠네요. 여기까지는 뭐 저도 하겠네요. 이건 못할 수가 없잖아요. 네. 여기서 계속 이제 먼저 센 불로 끓이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팔팔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약불로 줄여서 한 2, 30분 정도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졸일 때 또 도움되는 게 밤 껍질만 하면 사실 되게 맛이 없어요. 그렇지. 좀 향을 더해주기 위해서 시나몬 스틱 하나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은 이 상태에서 딱 5분만 더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야, 네. 이거? 아,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색깔 되게 진하게 나오죠. 네. 향, 계피향 나요. 아 근데 좀 떨려요. 떨어.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게 저는 먹을 때 이렇게 꿀을 넣어서 에이 선생님 저희도 주셨어야죠. 그거? 그래서 꿀을 한 스푼, 2스푼 넣어서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염 걸렸을 때 뭐 먹기만 하면 계속 설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컵을 들고 이렇게 마실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입만 좀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기분으로 스푼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프 먹듯이 한두 스푼씩 이렇게 먹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꿀도 좋지만 이게 떨어요. 떨다 보니까 뭐 입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저거 한번 먹였더니 장애인 아나운서님 표정이 벌써 좋지가 않습니다. 떨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또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이거 뭐야? 뭐예요? 뭐야? 이거는 양갱인데요. 양갱? 특별히 맛있는 과일을 이용해봤습니다. 키위를 이용했거든요. 키위를 이용한 통째로 키위 양갱입니다. 키위 양갱. 요거 일단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나온다. 양갱은 최근에 또 노래 때문에도 굉장히 그렇죠. 간식이 됐죠. 달디. 맞아. 이렇게 그래서 단면만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잘라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안에 이런 키위가 있다. 키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예쁘기도 하고 맛도 좋을 것 맛도 같은데요? 좋아요. 제가 사실 골드 키위를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냥 골드 키위를 좋아해서 골드 키위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맛있다. 소화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린 키위를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골드키위가 더 달고 맛있는데요? 맛있긴 하거든요. 네, 골든 키위는 이제 우리 피로 회복이나 비타민 C가 많아서 피로 회복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우리 그린 키위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연육 작용이 있잖아요. 그린 키위에 이 액티니딘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어갖고요, 단백질 분해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특히나 이제 소화력을 높기 때문에 우리 저는 골든 키위로 만들었지만. 여름철 속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꼭 그린 키위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다. 오늘 또 잘 배워왔습니다, 문 선생님. 고맙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건강 지키는 비법도 한번 알아보고요. 또 맛있는 키위로 만드는 양갱까지 한번 특별히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네. 여름철에 해치기 쉬운 장 건강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릴지 좀 걱정인데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중부에 폭우를 뿌리던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남부를 뒤덮고 있고요. 전남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에 많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전남에 최대 100mm 이상, 경남에도 많게는 80mm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는 오후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mm가 쏟아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부는 오전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31도, 강릉 34도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는 34도까지 오릅니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또다시 중부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은 주말 동안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추가로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현재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산사태나 토사 붕괴, 낙석 피해 등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날씨는 주말에도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또 주말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뭐 곳곳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주말에 추가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